안녕하세요.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인호입니다. 저는 현재 GGL 리더십 그룹의 대표이자 경영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GL 리더십 그룹은 현재 15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강양은두가 컨설팅, 벤처기업의 사회이사, 스타트기업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1년에 한 200회 정도, 지금까지 한 3,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리더포비아를 비롯해서 총 16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컬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장주영 작가입니다. 제가 해온 일은 교육 분야에서 한 16년간 기획을 해온 교육 기획자입니다.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오프라인 현장까지 다양한 기획을 이어왔습니다. 교육 분야는 자기계발도 있고 청소년 교육, 그다음 초등교육, 그다음 노인 교육, 그다음 직장인 교육 다양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마케팅 기획, 교육 기획, 사업 기획, 여러 가지 기획들을 경험하면서 저희 분야를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리더포비아라는 리더와 공포증의 합성어로 리더라는 자리를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중학생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그의 책 희생양에서 공동체는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희생양은 고대 사회에서 동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리더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조직 내에서 갈등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리더 자신이 심리적 고립을 겪고 희생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포비아의 뿌리이기도 하죠. 좋은 사람이 되려는 리더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리더는 가끔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오히려 지나치게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이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서 책임을 떠안게 되죠. 조력자 정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력자 정후군은 남다른 직업 정신과 사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겨서 남의 일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운 문제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요즘 조직에서 G세대 리더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발견되곤 합니다.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SNS와 함께 자라왔으며 사회적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온라인에서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에서 갈등을 피하고 늘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경계인이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은 리더가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도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팀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스스로 감정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SNS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SNS로 밝게 대화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상황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익숙한 소통이 있지만은 실제로 만났을 때 온라인 상행의 만큼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동체에 많이 속해 있죠. 인스타그램,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 트위터 다 연결돼 있고 어찌 보면은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이 말한 트라이브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신나게 떠들고 그 다음 즐거워하죠. 근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의 모임의 그런 관계성은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그런 관계성이 있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계하지 못하는 것들, 실제로 관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갈등들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 해결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갈등을 마주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라면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리더들도 요즘에는 SNS로 많이 통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제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65%, 중학생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에는 성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혼자 하는 행동에 대한 불안이 상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결정 회피 경향이 굉장히 높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 회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보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누군가 항상 정답을 제시해 주길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학령기 후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까지 쭉 연결됩니다. 서퍼는 파도가 클수록 바다에 나가지만은 어부는 파도가 클수록 두려워한다. 같은 파도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퍼는 큰 파도를 기회로 보고 어부는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요즘 세대가 꿈을 꾸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작은 포기가 습관이 되면은 큰 기회가 와도 도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단순히 욕망 리스트가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다. 결국 그 훈련이 미래의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들을 계속 작은 것이라도 훈련하는 일상의 꿈에 대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큰 꿈을 계속 만들 거고 그것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칭찬 스티커가 아이들 역량 형상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칭찬 스티커가 강하게 남용될수록 아이는 도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 스티커, 즉 보상만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 실패 스티커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헬리콥터식 양육은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정답이 없는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힘을 자라게 해주죠. 이게 왜 안 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를 네가 다시 한번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아이의 문제 재구성 능력을 키워주고 암기형 과제보다 탐구형 또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책을 보고 좀 해볼까요? 제 책에 보면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도와 긴급도의 디멘션을 해서 그 4가지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A 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함, B 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음, C 영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음, D 영역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가지고 일의 순서를 정하곤 합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정해야 할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최고 경영자나 리더십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은 A, C, B, D 순서로 정하곤 합니다. 일의 긴급도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리더는 결국 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A 영역, 즉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 영역의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리더는 시간에 쫓기고 조직은 위기 대응형 문화에 빠집니다. 주도권을 잃은 시간은 리더십을 흐리게 만들죠. C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 시간을 소진합니다. 전화나 상사 보고 갑작스런 외부 미팅처럼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에 파묻히게 되면 정작 중요한 전략적 결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 결과 리더는 정신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바쁘게 일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오늘 뭘 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변화를 만드는 일은 대부분 B 영역, 즉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B 영역은 조직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됩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혁신, 핵심 인재 육성과 피드백, 조직 문화 혁신과 같은 일들은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뒤로 밀리곤 하죠. 그러나 리더가 B 영역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조직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과자나 잠재력 있는 인재는 리더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더 큰 기회를 설계할 여유조차도 사라지게 되죠. 특히 요즘 세대는 단기 성과 중심의 문화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단기적 수치에만 집착하는 리더십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조직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리더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단순한 지시는 설득력을 있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리더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꿈에 대한 시간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바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다. 저는 시간 관리를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꿈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꿈으로 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관리는 그 꿈을 어떻게 앞당기고 자신의 시간 가치를 높이느냐입니다.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전문가의 시간의 1시간과 아마추어의 1시간이 다른 것처럼 자신의 분야와 꿈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앞당긴다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것인데 시간의 특성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기계를 잘 쓰려면은 그 특성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시간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요. 시간의 심리, 시간의 에너지, 시간의 직선성, 시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대부분 시간 관리 이론들은 이런 패러다임 안에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사인 그 딜로이트가 44개국에서 약 한 2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전 세계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 MZ세대의 약 한 86%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맞지 않는 과업이나 고용주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리더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필요할 때 개입하는 가이드형 리더십이 바로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즉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되 통제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기보다 옆에서 길을 함께 걷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리더는 팀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맞을까? 이 선택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일까를 함께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리더가 모든 답을 알고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함께 방향을 정하고 탐색하는 힘에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마다 선호하는 리더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자질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영감을 주는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일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지 못한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또 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근데 헨리 포드는 다르게 생각했죠. 많은 말이 아니고 빠른 자동차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겠죠. 공동체에서 이거는 뭐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가장 큰 자산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리더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리더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구성원들은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이 있는 리더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늘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규칙과 원칙보다는 사랑으로 이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더 큰 해결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것을 좀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더의 태도는 공동체한테 전이되고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질을 다 완벽하게 갖춘 리더를 찾기는 쉽진 않죠. 리더도 결국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천사와 같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꿈을 경험해본 사람, 나를 더 높은 곳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인적 인프라를 마음껏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리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리더를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인간 천사가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